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14편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38장에 위기의 경제학 해가지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그 발생 원인하고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통해서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외에 또 유로존의 재정 위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재정이 너무 심각해져서 피그스 해가지고 돼지들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와 또 경제학의 새로운 과제, 이걸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9월에 르만 브라더스사의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게 금융이 가장 잘 발달돼 있었고, 거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파생금융 상품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했었던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거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위기로 인한 게 실물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거의 0%까지, 유동성 함정이죠, 거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그냥 돈을 엄청 풀어내는 그러한 정책으로 무한정 통합 확장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QE라고 얘기합니다. 자, 1930년대 대공황이 어떻게 보면 고전학파 경제학이 갖고 있던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역시 또 기존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면서 영국의 국왕 여왕이 영국 LSE 대학에 가서, 아니 도대체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경제학자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핀잔을 들을 정도로 아무튼 뭐 경제학자들이 할 말이 없었죠. 물론 이런 거에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류 경제학의 이제 분석으로 했을 때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아무튼 어떤 교수님은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를 막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었죠. 자, 글로벌 금융 위기는요, 세계 경제 질서의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 세계 총 생산량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만의 공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제 어렵게 되었고요. 개도국도 긴밀한 협조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역 통합 뿐만 아니라 그런 추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EU 내에서 성급하게 화폐 통합을 했다라는 그런 거, 문제점이 또 여기 드러난 거,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 움직임에도 또 제동이 걸리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발생 과정과 우선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위기가 발발한 다음에 2009년 미국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일본과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업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고, 스페인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15%대까지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2000년대까지는요, 미국, 영국, 일본, 유로존들의 어떤 성장률에 이제 최근까지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여기에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업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노란 색깔이 이제 유로존이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2008년 금융위기 되었을 때요, 실업률이 팍 치솟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표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위기 발생 이전의 상황, 이런 거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많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대안정 시대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사건 이전에 10여 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요, 지속적인 호황을 막 거두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IT 어떻게 보면 버블이 끼게 되면서 쭉 해서 대안정기라는 그런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신흥국들도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은요, 지속적인 경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집값이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이제 돈도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돈도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집을 살 때 거의 99%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9억 9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야. 그러면 야, 너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도 돼? 걱정 마. 집값은 또 올라. 집값이 10억 내가 주고 샀는데 20억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내가 돈 빌린 9억 9천만 원 충분히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되면서 이게 뭔가 기이하게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데에서는요, 버블이 끼는 거죠. 특히 이게 그전에는 신용이 우량 등급에 있는, 프라임 등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줬었는데 돈이 많아지고 은행들도 돈 주고 돈 빌려주고 돈 먹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빌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집을 사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야, 이거 이상하다. 거품 붕괴 위험성을 자꾸 지적했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지속적인 성장에 취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2007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급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아니, 내가 돈을 집값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천을 빌려서 집을 샀어. 근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거기서 봤죠.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득이 돼요. 갚아야 될 돈이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뒤집어 가지고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아야 될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주택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집을 팔아도 아예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은행에서 9억 9천을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거든요. 근데 집값이 20억씩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해? 내가 8억 된 걸 팔아서 9억 9천만 원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금 미상환으로 배째 이렇게 되고요. 그러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어떡하지? 돈 못 받네? 수익에 타격을 주게 되었고요. 주택대출을 해준 은행들 유동성 부족했어요. 자꾸 파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투자 은행사라고 할 수 있는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게 되고요. 또 4번째로 큰 르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 그룹마저 파산 위협에 직면하자 미국이 구제금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제공해가지고 겨우 살린 거야. 이거마저 넘어지면은 미국 금융시장 경제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다 우려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냈습니다. 이를 서프라임 모기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증권화를 통한 여러 가지 위기의 심화가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금융기관으로 확산된 데는 우리가 유동화, 증권화 이런 금융기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법과 같은 그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부를 팽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이라든가 이건 유동성이 떨어지잖아.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어. 그걸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대출채권이라든가 외상매출금 등 유동성이 좀 낮은 기초자산을요.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매가 가능한 새로운 상품, 유가증권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들은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투자은행과 유동화 전문기관에게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BS라고 약자로 해요. 그냥 살짝 이건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화라는 혁신을 통해서요. 주택,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또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폭등은 자기 스스로 또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증권화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MBS라든가 CDO라든가 이게 전부 다 금융용어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새로운 파생금융 상품이 분명히 여기는 뭔가 위험 안 좋은 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거야. 그 전문가들도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걸로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러한 증권화를 통해서 원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긴 있었는데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을 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의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되면서 확 달리게 된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업을 벌리다가 그게 뻥 터지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채권 관련된 대출이 대량 부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파생금융 상품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손이라고 불렸던 증권가에 여기 나와 있는 증권화가 악순환의 고리로 작동되면서 계속 부실화가 연쇄 파산의 효과로 가게 되면서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파생금융 상품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또 다단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금융기관이 파산할지 모르고 서로 돈도 빌려주고 이러한 폭탄을 조금씩 다 갖고 있었던 불안한 상황에서요.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신용경색. 야, 이건 못 믿겠다. 돈 이거 빌려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크레딧 크런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용이 경색, 우리 동맥경화랑 비슷한 거야.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이 잘 돌다가 불안해지니까 돈이 또 안 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해준 은행들도 안 되겠어. 불안해.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가 부족하게 되면서 피가 말라서 금융시장에서 말 그대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그렇죠. 물이 마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점차 기업과 가게에도 심각한 영향으로 미치게 되었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줄어들게 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우리 봤었죠. 가게들도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다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월스트리트 금융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메인스트리트시장이니까 실무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시장까지도 그게 전이 돼서 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무시장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풍부한 유동성과 또 금융규제 감독의 실패.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게 되면은 옛날 대공황 이후에는요. 이게 은행, 금융,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칸막이로 다 이렇게 겸업을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이걸 다 풀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페드의 그린스판 의장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요. 뭔가 위기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 거야. 돈이 시중에 많아진 거야. 어디로 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은 낮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품이 끼고 이례적인 호황이 쫙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그걸 통제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페드뿐만 아니라 재무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전부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인지 금융 규제라든가 감독 같은 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공황을 겪게 되면서 원래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뭔가 지금 얘기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같은 게 겸업을 금지시켰었는데 이걸 다 풀어버리게 되는 거야. 금융규제 완화 이런 것 쪽으로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은 새로운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규제 완화라는 거를 틈타 가지고요.
은행이 엄밀한 신용평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증권화가 허용되자 투자은행 같은 데에서는요, 다양한 파생금융 상품을 대규모로 만들어가지고 확산시킨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습니다. 아이, 뭐 어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잖아. 패스트푸드 같은 햄버거나 안 좋은 거 중에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뭐 어때? 당장 먹고 싶은데 몸에 안 좋더라도 설마 이거 먹고 내가 죽겠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막 먹고 이렇게 하다가 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다 갑자기 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이제 뒤늦게 이제 반성하게 되면서 토드 프랭크법이 제정돼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이거요, 이미 벌어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세계 각국은 다시 금융 시스템을 다시 재점검해서 안정화시키면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잘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세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요, 세계 경제가 불균형되어 있다는 말을 씁니다.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흑자가 되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자꾸 심해지고요. 빚내서 사업을 하거나 빚내서 운영되는 적자 국가들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신흥국들의 국제 수지는 2000년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흑자세가 됐습니다. 신흥국이라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뭐 중국이라든가 산유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있잖아요. 석유를 수출해서 아니면 중국이 뜨면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었고요. 선진국,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요, 적자가 자꾸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흥국, 중국이라든가 산유국들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면서 중국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외환보유고가 자꾸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게 되면서 다시 선진국으로 돈이 되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이 돈을 많이 벌었어. 달러를 많이 벌었어. 근데 이게 믿을 만한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면은요, 다시 미국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 그나마 뭐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나라 아닐까 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요, 되게 보면은 아니 비투성이야. 비투성인데 우리가 보통 신용이 안 좋고 빚이 많으면 저 돈 좀 빌려주실래요? 저 1억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담보 주세요. 아니면 신용 못 믿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미국은 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빌려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생산을 안 하고 계속 돈 내가지고 빚지면서 계속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뻥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만들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투지 보니까 미국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98년서부터 적자가 누적됐고요. 신흥국은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누적된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있다가 미국이 아이고 우리가 빚이 많구나 해서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 흑자가 다시 돈이 이쪽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쟤 나한테 돈 벌어갔는데 저 돈 나한테 또 다시 빌려주네?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한번 볼게요.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로 한 번에 또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아일랜드도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90년대 중반에 최고의 나라 하면 아일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건설 붐이 막 일게 되었고요. 주택 가격도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또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던 게 팍 하고 폭락하게 된 거야. 거기에 물려가지고 역시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공적 자금도 투입하면서 정부 부채가 크게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된 것이죠. 자,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조세 수입이 안 걷어지는 거야. 아니, 조세 수입은 자꾸 주는데 정부가 쓰는 거는 자꾸 많아져요. 그럼 재정 적자가 어떻게 돼? 0보다 큰데 0보다 작죠? 이게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0% 자꾸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와 IMF의 어떤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난리가 아니죠. 금융 부실이 재정 부실로 확대되게 되었고요. 96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 부실도 심각하게 되었고요. 역시 공적 자금, 만만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야. 이 내 돈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물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그 방음 효과가 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자, 그리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해서 피그스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뭐 이렇게 스페인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 부실과 관계없이 얘네들은요, 과도한 재정 지출이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위기 전에는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26%로 확 뛰어 올라오게 되었고요. 11월에는 100% 수준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펑펑펑 퍼주는 측면에 그런 심각한 이렇게 퍼주기식 포퓰리즘 이런 것들도 작동한 거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도 전부 다 모두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랑 맞물려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전부 다 이렇게 꽝 하고 침체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이자율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게 된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살짝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존이 재정 위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남유럽 국가들이 지금 재정 상태가 엄청 좋지 않게 된 거잖아. 그래서 유로존이 이걸 좀 같은 배를 탔으니까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처럼 신속한 대응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11년 중순서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중심 국가로 자꾸 그 위기가 파급돼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급한 유로존을 이용해서 정치적, 경제적 통합,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왜냐면 유로화라는 그 통화를 통합해버리다 보니까 각국이 통화 주권을 포기한 거야.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었어. 그럼 우리가 봤잖아. 거시경제에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으면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부 다 재정 적자가 국가 채무가 심각해서 재정 정책을 쏟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야. 이미 다 써버린 거야. 통화 정책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야, 저기 피그스 국가들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나마 경제가 좋았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과 같은 중심부 잘 나가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니네들이 좀 도와줘. 지금 우리 힘들잖아. 같은 이웃 국가인데. 근데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야. 야, 그 니네들이 흥청망청 막 돈 펑펑 쓰고 여름에 막 뭐 해외여행 다니고 막 했는데 아, 그걸 왜 내가 도와줘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한테 자, 세금 좀 내세요. 우리 돈 가지고 저기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도와줄게요. 했더니 국민들이 아, 싫어. 나 안 할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유로라는 제도적인 발에 묶여 있고요. 정치적인 제약 이런 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회복은 미국에 비해서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유럽 연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은 대공황이 발생한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요,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는요,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국가 채무도 이미 높은 수준을 갔기 때문에 재정을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통화 정책도 뭐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뭔가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아니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 명목 금리는 제로 바운드라 해가지고 0%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금리를 어떻게 해서 전통적인 은행을 통해서 돈을 푸는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비전통적인 바이패스라고 합니다. 우회해가지고요. 양쪽 완화 정책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뭔가 여기 뒤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을 한번 보시면 총수요 확장과 더불어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고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금융시스템에다가도 금융기관에게다도 이렇게 퍼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야, 이제 재정을 너무 푸는 거는 안 되니까 긴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쟁도 있는데
폴 크루그만 교수라든가 로렌 서머스 같은 학자들은요, 긴축 재정을 강요하는 것은 야,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러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그래도 당장은 좀 했다가는 출구 전략이라 하죠. 좀 그거는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독일은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 같은 거에 대해서 야,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안 돼. 너희들 말이야. 남유럽 국가들 니네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니네는 흥청망청 썼으니까 절약과 긴축, 구조조정해. 고통을 분담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재정 적자의 축소가 불확실성을 줄여줘서 나름대로 소비 투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게 돼서 확장적 긴축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경기 회복도 더디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그렇고요. 통화정책을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5.25%였던 정책금리를 거의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중앙은행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되 원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거요. 알았어. 위기니까 돈을 공급해야 되는데 야, 그거 막 돈을 풀면 안 돼. 라는 게 베지트 명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야, 지금 위기니까 됐어. 그냥 막 풀어. 이러는 거야. 사실. 과감한 개입 덕분에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먼 미래에 다시 위기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 회복까지 가져오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 아니 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양적 완화라는 그래서 비전통적인 정책을 동원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고 재정 적자도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고 해서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회복의 조짐이 분명해질 때까지 이자율을 0%로 유지하면서 무한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지금도 아직 표방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별로 당연히 좋지 않은 최후의 어떤 방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다음과 같은 전달 경로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기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중장기적인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단기 국채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국채를 매입해서요.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장기 이자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지급준비금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에 따라서 대출도 증가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피구 효과 또는 자산 효과, 재산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효과를 통해 가지고 와, 나 부자 됐어 생각해서 이렇게 부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는가라고 하면은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봐야 되는데 2007년 총 자산이 0.86조 달러였었는데요. 이렇게 4.41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10년도 안 됐죠. 또 자산과 부채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구성까지도 달라졌습니다. 단기 국채에 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장기 국채라든가 부동산 대출 관련 채권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가지고요. 당장 이렇게 들어오는 돈, 갚아야 될 돈을 좀 어느 정도 연장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극약 처방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냥 우선은 당장 살고 봐야지 해가지고요.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언젠가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이게 출구 전략으로 이제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자율이 곧 오르게 될 것이고 유동성도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이걸 다 예상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반응해서 투자가 다시 또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갑자기 불안하잖아. 언젠가 줄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전고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고지 정책은 중앙은행이 우선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아, 이 정도면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 기준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봤을 땐 중앙은행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됐어. 근데 물가 안정 포기할래. 아, 우선 경기 살리고 봐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선 경기가 죽으면 뭐 사람이 죽으면 다 필요 없으니까 됐어. 뭐 해가지고 물가 안정 이런 아주 전통적인 기본적인 목표는 포기하고요. 그냥 경기 회복을 위해서 무책임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비판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럼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전고지 이것도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임을 신빙성 있게 오히려 약속해 주는 거 아니냐. 나 앞으로 계속 무책임하게 나 이거 전통적인 물가 안정 포기했어. 이거를 그냥 암시하는 거니까 나 앞으로 막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비판도 있게 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면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뭐 유동성 함정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걸 빠져나올 때는 임시방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을 2014년 자 이제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막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양적 완화로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돈이 갈 데가 없잖아. 또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가면 거기에 버블, 거품이 이렇게 끼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높은 유동성은 수익률이 이제 높은 데가 이제 또 신흥국 아니겠습니까? 신흥국으로 이제 또 돈이 가는 거야. 거기도 그래서 뻥 하고 해가지고 버블을 끼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에는 주식과 주택 가격만 회복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큰 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이제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기네들이 한탕 여기서 해먹으려고 일부러 또 뭐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네들 배 채우려고 뭐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양적 완화 정책도 뭐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뭐 바람직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제학의 새로운 과제. 예, 현재 상태는 엄청나게 경기가 침체돼요. 우리 경기 변동 시간에서 본 것처럼 경기가 호황과 불황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호황이 좀 길고 불황이 좀 짧고 호황이 길고 불황이 짧고 이랬어요. 그래서 불황의 기간에는 이렇게 음영색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불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제학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일대 어떤 사건이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주류 경제학자가 아닌 뭐 민스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스트리아파라든가 뭐 다른 뭐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야 이거 위험해 하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근데 뭐 주류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정부 담당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어가지고 뭐 몰랐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기존 경제 이론의 어떤 한계를 노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문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외에 금융시장 안정에도 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금융감독기관 같은 거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게 또 인간이 또 뭔가 탐욕과 인간의 또 비합리성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손 어디 갔어? 이거 진짜 조화롭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진짜 안 보여요? 또 금융시장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해서 효율성 시장 가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군집행위라는 건 이제 남들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 있잖아. 심리. 그래서 이 재무나 투자 이런 데도 인간의 심리적인 프로그래밍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는 따라쟁이 효과죠. 남들이 우우 가니까 저기 보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버블이 막 낌에도 불구하고 막 사는 거야. 약간 그런 행위라든가 아니면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불완전 정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됐어. 나만 배부르게 먹으면 돼. 하는 거. 이런 행위 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금융시장에도 연구 분석할 때 가미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대공황이 케인즈 경작, 케인즈라는 영웅을 탄생시킨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분명히 어떤 새로운 거시경제라든가 뭐 이러한 경제학을 등장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왠지 뭔가 새로운 경제학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고 많은 또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던데, 증권화라든가 파생금융 상품 이런 것들의 확산이 금융 혁신을 통해 가지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 정책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물론 세계 시장에 영향 미치는 커다란 대국 같은 나라들도 있긴 하겠지만 파급 효과도 이제 좀 더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학자들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학적 분석 중에서 뭐 수리적인 기법, 통계 기법, 계량 경제 기법, 이걸로만 사실 분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럼 뭐 어떻게 보면 AI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앞에서 얘기했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동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기의 경제학 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그 이중구 교수님 책에 경제 원론책 있잖아요.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다른 맨큐의 경제학이나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보다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목적 적합하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챕터 1장서부터 쭉 하게 돼서요. 저도 또 한 번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혼자 읽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수업을 빠르게 듣고 이런 내용이 있군. 예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가볍게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군 한 다음에 책 내용을 정독하시게 되면 그 행간에 담겨있는 많은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읽을 거리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좀 찍어가지고 제가 하는 유튜브 같은 데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읽을 거리도 진짜 막 주옥 같고 괜찮은 것만 교수님께서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간단하게 제가 짧은 5분 이내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걸 공부를 쭉 하시거나 한 다음에 뒤에 각 챕터마다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걸 좀 풀어보세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연습 문제 풀이를 아마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 연습 문제 풀이집도 있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같이 해보셔서 스스로 셀프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좀 사람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게을러져 가지고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면서 자기의 생각과 맞나 틀리나 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요. 그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이게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 어떤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게 바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책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연습 문제는 귀찮아 안 풀기도 하는데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앞에 내용들 아니면 거시경제학의 분석 툴, 미시경제학의 분석 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원론 내용을 쭉 보신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데 괜찮은 경제학에 대한 이슈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뭐 이코노미스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잡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들 보면서 조금 한 번씩 보신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보다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다음 화폐금융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경제학에 대해서도 많은 걸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